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민경나입니다. 한 주간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특사 등 22명의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2박 3일간의 방남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지난 9일 서해 직항로를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북측 고위급 대표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다음 날인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 및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친서를 전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문 대통령 내외와 함께 강릉 관동 하키센터에서 열린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경기를 함께 관람하며 응원했습니다. 북측 고위급 대표단은 체류 기간 동안 국무총리와 통일부 장관이 주최한 오찬과 만찬을 함께했으며 서울에서 진행된 북한 예술단 공연 관람을 마지막으로 방남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동계올림픽뿐 아니라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중 강원도 휴전선과 인연이 깊은 사진작가 최병관 씨를 소개합니다.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 이번 올림픽은 남북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평화올림픽으로 의미가 깊은데요. 남북이 화합하는 이 모습을 누구보다 기다려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로 DMZ를 촬영했던 사진작가 최병관 씨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이곳은 DMZ 작가로 잘 알려진 사진작가 최병관 씨의 작업실입니다. 우리에게 최병관 작가가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데요. 5대째인데 고장나고 못 쓸 정도면은 이걸로 찍고 기계식 카메라인데 이게 DMZ를 촬영할 때 사용했던 아날로그 카메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옆에 있는 박스들은 다 지금 현재 필름으로 그렇지. 이 카메라로 이게 다 그렇게 찍은 거고 그다음에 필름도 이렇게 많이 사놓고 이제는 안 찍지. 디지털 카메라가 주류가 된 지금 한 보따리나 되는 필름은 추억의 소품이 된 지 오랜데요. 하지만 1997년부터 DMZ를 촬영했던 필름 원본들은 마치 훈장처럼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개교 50주년에 작가로 선정이 돼가지고 1년 한 10개월을 육사내를 사진을 찍어서 전시를 하고 책을 만들었어요. 김희상 인사참모부장님이 난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비무장지대가 하나도 거기에 대한 기록도 없고 우리 땅이면서도 그렇죠. 비무장지대는 유엔사 관할이잖아요. 그리고 155마일에다가 폭이 4km인데 2km씩 또 남북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기록으로, 사진 기록으로 남겨보는 게 어떻겠냐.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우연하게 찾아왔지만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랜 세월 인간들이 총뿌리를 겨누며 서로를 감시하는 동안 DMZ에는 결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자연이 오롯이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6년을 DMZ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대 생활 3번을 온 거래요. 한 사단, 두 사단을 쭉 다니면서 그때 번갯불처럼 생각이 난 게 평화다. 이 땅에 2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거를 스스로 느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죽음의 땅이었잖아요. 그냥 민둥산 이런 게. 그런데 그 자연이 그렇게 아름답게 잘 반세기가 지나도록 잘 자랐고 태어나고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철모에 피어난 야생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이 국군이 죽어서 다시 들꽃으로 피어났구나. 한이 맺혀서. 이 전쟁은
어떤 그 사람들한테만 슬픔을 남기는 게 아니고 이 생물, 심지어는 무생물한테까지 이런 슬픔을 남기는구나. 긴장으로 가득 찬 휴전선을 3번이나 왕복하며 어찌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자, 이 친구가 참 그 무전병인데 비무장지 들어갈 땐 꼭 따라다녀요. 그런데 내가 소변 보는 것까지 다 보고를 해. 그래서 내가 뭐, 야, 난 자존심 상한다. 그런 거는 보고자 하면 안 되냐? 안 된대. 왜냐면 이 안에서는 조금만 넘어가면 북한이거든.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를 하는 거야. 하지만 꾸밈없이 DMZ를 표현한 그의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필름 카메라를 땐 필터도 안 쓰고 그리고 이 후 보정 일체 안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후 보정을 일체 안 해. 뭐 트리밍이라든가. 그게 내 사진의 특징이에요. 지난 2010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사진전을 개최한 것도 DMZ가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인들에게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 권의 사진책에 유엔 회원국과 한국 전쟁에 참전한 모든 나라의 군인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나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바치자고 한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개인전이지만 개인을 위한 전시가 아니다. 이거는 정말 이 어떤 문화, 예술 쪽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줌으로써 그게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그 전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현재 최병관 작가의 전시는 강릉 시립미술관에서 특별 전시 중입니다. 최병관 작가가 이번 전시에 꼭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특히 북한 사람들이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거기 이 사진에는 폭력적이거나 전투적인 게 없거든. 사실 그거는 이제 작가의 이 마음이 사진에 담기는 거예요. 네? 그걸 뭐 인위적으로 하거나 뭐 조작을 한 게 아니니까. 최병관 작가의 DMZ 사진 작품에 나타난 평화에 대한 갈망,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깃든 남북 화합의 실마리, 통일에 대한 우리들의 염원이 올해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즉시 모든 포로들을 무조건 송환하기로 되어 있는 제네바 협약. 하지만 6.25 전쟁의 휴전 협상에서는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 때문에 이 협약이 완벽하게 이행되지 못했는데요. 통일 발자국에서 알아봤습니다. 1951년 7월 개성에서 시작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2년 동안 진행된 휴전회담.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길었던 휴전회담의 난제는 포로 교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은 전쟁 기간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유엔군과 공산군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되었는데요. 포로 송환 협상 중 냉전 시대의 이념 갈등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1952년 2월 18일) 새벽, 한반도 남단에 위치한 거제도 포로 수용소. 송환심사반과 함께 한미 25사단 제27연대의 병력이 수용소 62구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장을 한 채 기다리고 있던 포로들이 심사반과 미군 병력에게 달려들고 수용소 안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습니다. 12구역은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수용소였기 때문에 저는 북한으로 가기 때문에 분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면서 심사관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수용소를 통행을 금지를 시키고 병력을 투입을 시켜서 심사관들이 이제 들어가서 심사를 하려고 하니까 포로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무기를 휘두르면서 그 수용소 안은 한순간에 결전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일로 포로 77명과 미군 1명이 사망하고 162명의 포로와
38명의 미군이 부상을 당합니다. 수용소장이었던 피츠랄드 대령이 부사령관으로 격화되는 한편 도트 준장이 새로운 사령관으로 부임할 만큼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치른 대가는 컸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인명은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오직 목적 달성만이 문제였다. 결국 그들은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미군은 철수했고 이 구역은 다시 심사하지 않았다. 이 문제의 발단은 바로 포로들의 신분. 포로들은 인민군과 민간인으로 나뉘었고 인민군에는 강제로 징용된 의용군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던 우리 군은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북진을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군과 유엔군에게 억류된 포로들은 1950년 7월 39명에서 그해 12월에는 13만 4천 명까지 늘어납니다. 50년도 이제 유엔군이 들어오면서요. 우리 황해도거든요, 고향이. 근데 남자라고 생긴 사람은 다 붙잡아서 포로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엔 인천으로 간 거예요. 1.4.5 때 또 포로를 전부 부산으로 옮긴 거예요. 포로들을 수용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지자 유엔군 사령부는 그 대책을 모색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이 포로 수용소는 대전 형무소를 시작으로 해서 대구, 부산 이렇게 전선을 따라서 포로들을 관리를 했습니다. 후퇴를 하면서 전선과 격리된 곳으로 이제 이송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 그 제도가 선정이 되었는데 섬이기 때문에 포로 이송과 경비하기가 쉬웠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또 13.5도였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포로들이 얼어지고 염려가 없었고요. 농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포로 수용소가 북한군 13만 명과 중공군 2만 명 등 모두 15만 명의 포로가 수용된 거제 포로 수용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수용소가 모습을 갖추자 유엔군이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북한군과 중공군 사이에 유엔군 측의 우호적인 친자유주의 포로가 나타납니다. 수용소 구역과 포로들마다 친공과 반공을 구별하였고 양측은 수용소 구역 안에서 전장만큼 치열한 이념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가 건너간 건 우익 수용소예요. 83 수용소라고. 근데 거기 들어가서 간부들이 우익좌의 그 분자를 이제 추려내는 거예요. 이북으로 가겠다는 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또 안 간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안 간다는 사람들은 빨개들이 반동 분자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싸움이 많이 일어났어요. 수용소 내에서 밤마다 벌어진 인민재판. 소리 소문도 없이 희생된 사람들의 수는 2천여 명이 넘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유엔군 사령부는 포로를 친공포로와 반공포로로 분리하고 그들을 서로 다른 수용소에 분리 수용하게 되는데요. 포로들은 친공과 반공을 구분하는 심사에서 전쟁 이후 남쪽에 남느냐 북으로 갈 것이냐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 수용소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했거든. 어떻게 하냐면 각자 다 자기 보따리를 다 가지고 나와라.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나온 다음에 검은소에 누구 하나 접근 못하게 하고서는 본인이 천막에 가면은 그 안에는 미군하고 보좌해 준 게 있는데 심사할 사람이 들어가면은 다른 거 다 한 거야. 고향으로 가가 보냐, 이남에서 그냥 살고 보냐, 카드에다가 이북으로 뭐 가게 되다든가 뭐 그런 사람은 거기다 동그랗게 그림을 그려주거든. 그러면 우리처럼 아무것도 안 쓰고 있으면 그러면 이짝 안짝 철망으로 들어가라고 한다고. 안 간다면 이쪽으로 보내고 간다면 내보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 죽는 법이 없었지. 1951년 말 유엔군 조사에 따르면 전체 16만 명의 포로 중 과반수 이상이 북한이나 중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했는데요. 정전협정 체결 후에도 포로 심사가 진행되었고 송환을 거부하는 이들은 결국 민간인 신분으로 석방되어 남쪽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